예, 소개받은 김영준 PD라고 합니다. 문명과 수학을 제작하고 그 관련된 이야기를 강의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고, 조건이 교수님이 안 오시면, 수학 교수님들이 안 들어오시면 제가 학생들하고 좀 편안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누군가 약속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교수님들은 무시하고 여기 뒤에 계시는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저기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보았던 것들, 뭐 그런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여기 이 다큐멘터리가 5부작인데 그 중에 적당한 편을 한 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모여서 이 다큐멘터리 한 편 보는 게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집에서야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는 힘든 거고, 영화처럼 그렇진 않으니까 제 생각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가졌던 생각,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제 생각에 잘못 알고 있었던 수학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요. 그런 게 이렇게 교수님들 뵙고 책을 읽고 또 현장에 가서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런 걸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금씩 보면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또 제작에 얽혔던 이야기도, 뭐 재미난 에피소드도 말씀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97년도에 EBS에 입사했고요. 이전에는 퀴즈 프로그램과 뭐 음악 프로그램, 그리고 뭐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거를 제작했었는데요. 다른 방송국은 이렇게 입사하면 예능 PD는 계속 예능만 하고 드라마 PD는 드라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회사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많은 기자분들이 인터뷰하는데 특이하잖아요. 수학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게 전체적으로 방송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뭐 자연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일반 시사 다큐멘터리,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거는 많은데, 과학 다큐멘터리, 뭐 그 중에서도 수학 다큐멘터리를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특이하고 외국에서도 대단히 많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물리학 다큐멘터리나 생물학 다큐멘터리는 수가 많은데, 수학 다큐멘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수학 다큐멘터리를 하게 됐냐 이러면 시켜서 했어요, 회사에서. 네. 이 다큐멘터리 전에 제가 제작한 수학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제작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는 않고 짧은 제작 기간 동안 수학 다큐멘터리를 해야 됐고 방송일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수학이 뭔지 정확히 모르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고, 물론 뭐 그때도 자문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 프로그램에 이제 촬영에 들어갈 즈음에 그때까지 이제 뵀던 교수님들하고 이제 읽었던 책과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때 했던 수학은 좀 수학의 중심지에서 좀 벗어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한 거는 수리생물학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응용수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다큐멘터리 소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긴 하지만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걸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책을 읽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수님 뵙고 이러니까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수학의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끝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수학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기획서를 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만든 예고편이 있어요. 방송에 나간 예고편은 아니고 방송 얼마 전쯤에
기자들 대상으로 시사회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갈 때는 30초 가량으로 해야 되는데 기자들 상대로 할 때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잠깐 보시고 제 설명을 드리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한 2분 9초쯤 되네요. 거기 마지막에 눈을 이렇게 치켜 뜨는 사람은 오일러라는 역을 맡은 배우인데 불 켰습니다. 불 껐다 켰다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거를 받고 이 정도는 예, 예.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예, 예. 제가 껐다 켰다 할까요? 여기 요거하고 예. 그다음에 그럼 뒤도 켜도 예, 예, 괜찮고 예, 여기 뒤는 그건 다 켜도 괜찮은데 요거만 끄고 예, 예. 이제 저는 저는 대학 때 전공이 수학과 이제 가장 거리가 먼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예전에 서울대에 계시는 김홍종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처음에 뵐 때인가 두 번째 뵐 때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공이 뭐냐고 해서 문학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장점이 있죠. 전혀 아까 교수님께서 무식하니까 이제 용감하다고 그 말씀이 딱 맞는 게 이제 제가 수학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수학 학교 다닐 때 되게 싫어했어요. 과목 한 10몇 과목 있으면 제일 뒤에 수학이 있고 왜 싫어했는지는 뭐 여러분들도 다 이유는 아실 거고 저희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목표를 이제 누가 볼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 방송은 평일에 저녁 9시 50분에 방송하는데 이제 시청하는 대상은 예를 들면 성인은 이제 직장을 마치고 이제 귀가해서 저녁 먹고 이렇게 앉아서 뉴스 보고 이렇게 남자분들은 이렇게 소파에 기대 있고 뭐 여자분들은 설거지하고 이제 앉아서 쉬려고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한 시청자는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수학 책 읽으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했고 수학이 싫어하는 사람이 수학을 보기 싫은 시간 저녁 9시 50분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은 수면 뭐 프로그램 만드는데 힘이 들지만 사실 제가 믿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믿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의 목표는 우리가 왜 수학을 배우는가 여기 우리는 이제 저도 포함되고 뭐 학교를 나온 모든 사람들 왜 수학을 배우는가 저도 이게 학교 다닐 때 너무 궁금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왜 해야 되는지 다른 과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뭐 역사는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버지 이렇게 쫓아가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구나. 물리학은 뭐 세상에 있는 거니까 존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구나. 철학은 뭐 서로 뭐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근데 수학은 초등학교 과정은 알겠는데 그 이후의 과정을 왜 배우는지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인수분해를 해서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 그나마 옛날에는 계산기가 좀 부족할 때는 덧셈, 곱셈 이렇게 그거라도 했는데 제가 예담입니다만 어느 날 계산기가 없이 나눗셈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써보니까 나눗셈이 안 되더라고요. 네, 수학 안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나눗셈 잘 안 돼요. 이게 쓸 일이 없었다는 거죠.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도 쓸 일이 없고 물론 뭐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쓰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 수학은 나중에 부모가 돼서 애들 공부하는 걸 가르치려고 배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제 뭐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왜 배우는가 근데 이유는 있겠죠. 이제 그때 저는 몰랐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아주 아까 저기 트레일러에도 나왔지만 제일 먼저 생겨난 학문이고 뭐 다른 어떤 학문보다 제일 먼저 생겨난 학문이고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를 가도 가장 중요한 학문이 수학이잖아요. 우리는 영어를 안 쓰니까 영어가 뭐 국영수라고 이렇게 순서가 붙어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수학을 배우고 특이하게 모든 나라에서 거의 같은 내용을 배우잖아요. 수학만. 역사도 다르고 뭐 당연히 그런 모든 과목에 물리학도 약간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수학은 과정도 똑같고 물론 이제 조금 뭐 중고등학교를 넘어가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전에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순서대로 배우더라고요. 모든 제가 다녀본 나라의 대부분은 그런 걸 보면 그냥 앞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가르쳐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이유만으로는 이 5,000년 이상의 세월,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이게 유지될 수가 없고 그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에 생각한 거는 그럼 수학자는 왜 수학을 하는가? 그거를 알면 그 답에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수학자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물으니까 답은 수학자는 수학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뭐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학을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수학자가 왜 수학을 하는가를 알면 앞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무식하게 이 수학이 생겨날 때부터 뭐 지금 20세기 즈음까지 수학의 큰 사건들 같은 거를 수학자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엮으면 그런 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그 앞부분에 프롤로그에 저희가 생각했던 기획의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잠깐만 한 3분 정도만 보시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답을 요구하죠. 이 세상은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끝없이 근원을 그리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막 과거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 섰습니다. 세계의 비밀을 알고 싶어한 자들이 쌓아올린 계단의 끝. 저는 두려움 없이 그 계단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득한 옛날로 데려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싶어한 자들을 만나고 열정에 불타던 시대를 만날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찾아야 합니다. 자, 긴 여정입니다. 네, 이렇게 저기 앞부분을 어울리지 않게 거창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수학자, 어떤 수학자와 어떤 시대를 해야 될 건가는 사실 교수님의 자문도 받고 저희가 자의적인 판단도 있고 뭐 그 에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1부는 그 이집트와 이집트 이전의 시대, 2부는 그리스, 3부는 중국, 인도, 4부, 5부 이렇게 나눴는데, 그 많은 수학 사가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여기 이제 빠진 부분이 그 크게 이제 중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라비아 쪽, 그러니까 이제 근대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스에서 이제 끊어졌던 전통을 간직하고 중국과 인도에서 넘어온 부분을 합쳐서 이렇게 발전시켰다가 유럽으로 뭐 유럽 사람들 유럽으로 넘겨줬다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사실은 촬영을 못해서 그게 안타깝기는 하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사실 4부 이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1부, 3부에 뭐 몇 배가 되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의 목표는 수학사를 쫓아가는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까 말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언급된 수학자들의 짧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그 수학자들이 왜 수학을 하는가를 이제 추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하면서 재밌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저기 이집트 이전에 처음에 수가 어떻게 생겼나, 여기에 대해서 어디 갔냐 이거.
예. 그러니까 이집트 이전에 생겼던 수의 이제 시작이겠죠. 그 부분에 제가 이제 대단히 재밌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옛날, 아주 옛날, 우리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보는 것만으로는 양을 파악할 수 없어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사냥을 하러 가는 대신 양을 지킵니다. 양을 공격하는 포식자들을 경계하며 일정한 거리에서 양을 지켜보죠. 거리제기는 살아남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리를 잰다는 건 수학적 감각의 하나입니다. 수를 셈하는 건 훨씬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우선 눈에 보이는 거리를 재는 것부터 수학은 시작됩니다. 거리를 재는 자체만으로 보면 동물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주하는 풍경은 매일 비슷합니다. 양들과 나무, 바위 그리고 다른 양치기. 인간은 이걸 나누기 시작합니다. 보기엔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나눴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네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하나, 둘, 셋. 오직 인간만이 이렇게 했습니다. 양 3마리는 이 돌멩이 3개와 같습니다. 본질만 본 겁니다. 인간은 돌멩이를 항아리에 넣어 양의 가치를 보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숫자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재산을 담았으니 요즘으로 치면 통장쯤 되겠네요. 겉에 구멍을 내서 안에 든 돌 개수를 표시했습니다. 돌과 이 표시가 같은 의미라는 걸 이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수의 개념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수학사 중에서 이 부분이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봐도 뭐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몇 개인가? 뭐 4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뭔가를 분류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나 봐요,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 뭐 여기 벚꽃이 많이 폈지만 벚꽃나무는 다
벚꽃나무마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생긴 벚꽃나무는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그 벚꽃나무의 어떤 특성을 이해해서 그 무리들을 벚꽃나무라고 하고 독버섯은 뭐 이름을 붙여서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사물들은 다 어떤 특징들을 뽑아서 이름을 붙여서 뭐 아군과 적군으로 가르고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것 이렇게 가르는데 이 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그럼 이거는 몇 개인가? 보통 이거는 이제 20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가 동작만 약간 바뀌었는데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물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때로 그거를 1이라고도 부르고 이거 참 5라고도 부르니까 그 사물의 본질적인 특성과 관계없는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를 뽑아내서 이름을 붙였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쓰지만 이제 아까 이게 나오는데 여기 칼쿨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뭐 캘큘레이션 뭐 이런 것 같은데 여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건데 칼쿨이라는 건 나중에 붙인 이름이에요. 뭐 원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붙였던 건 아니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BC 한 4,5천 년 전에 출토된 것 같은데 이란 쪽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유적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양들은 그 도장구실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인이나 뭐 쉽게 예를 들면 양치기가 양을 10마리를 주인한테서 받아서 이렇게 초지로 몇 달 동안 갔다 오겠다 그러면 숫자가 없으니까 양 한 마리에 돌 하나 또 한 마리 지나가면 또 하나 이렇게 넣는 거죠. 이거는 아마 이 작은 숫자를 대체하는 어떤 큰 숫자 10이나 혹은 100 정도 되고 그래서 그걸 담아서 이제 양치기 하나 가지고 주인 하나 가지고 밀봉을 하고 이제 양치기가 사기를 못 치게 이런 도장구실이라는 이런 걸 붙이는 거죠. 깨서 다른 한 개를 빼고 양을 한 마리 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양이 몇 마리인지를 알아야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밖에 안에 든 것처럼 똑같이 또 돌을 하나 넣을 때마다 표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개를 넣으면 밖에도 10개를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안에 있는 돌의 개수와 밖에 구멍을 뚫는 게 같다는 걸 생각을 못 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긴 하지만 근데 나중에 이게 필요 없구나. 그냥 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았나 봅니다. 근데 뭐 사학자들은 요 과정만 해도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우리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무명시, 이집트 이전에 있던 무명시가 이 수학사에 엄청난 기여를 했구나. 네, 뭐, 요거는 촬영하고 있는 장면이고, 뭐, 보시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찍을 때는 이렇게 찍어요. 보통 이제 방송국에서, 찍는 카메라는 ENG라고 부르는 이제 큰 카메라인데 방송에서 많이 보시는 그 카메라인데, 한 몇 년 전에 캐논에서 만든 DSLR 중에 동영상을 찍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OD라고 하는데 뭐 렌즈 빼고 한 200만 원 주면 사는 아주 이제 값싼 방송 쪽에서 보면 왜냐면 방송용에서 쓰는 카메라는 한 8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렌즈 빼면 200만 원이고 렌즈 끼워서 다 해도 1000만 원을 안 넘어요. 근데 이 카메라의 이제 색깔이 영화 필름 같죠. 그래서 이제 요새 그렇게 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다큐멘터리가 많습니다. 뭐 작년에 했던 뭐 태평양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뭐 문명의 기억 지도 뭐 이런 많은 다큐멘터리 이걸로 하는데 이 카메라의 단점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 중에 제일 큰 단점이 뽀다구가 안 나는 게 제일 그래서 이상한 뭐 기계를 달고 찍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컴팩트하게 찍어야 되니까 다 빼고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중간에 있는 분은 이제 여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루브르 박물관에 혹시 다시 가시거나 처음 가시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관을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사람들 들어가면 그 그림 보러 가잖아요. 전부 다.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시면 아주 조용하게 혼자서 감상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피라미드에 찍은인데 이분은 수학자가 아니시고 배우세요. 연극 배우신데 많은 분들이 이제 수학자로 오해하시는데 제가 노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여정은 이제 이집트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집트 문명은 대략 한 BC 한 2500년 전 본격적으로 이제 크게 시작된 게 25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수학의 큰 기원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 지역이라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큐에서 살짝 그 이미지만 넘겼고요. 잠깐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메스는 견습 서기들이 배워야 할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의 2000년 전부터 내려온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학 문제입니다. 당시의 수학은 고위 관직자들만 알았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날 때면 가끔 손을 멈춥니다. 그는 왕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종일 건조한 바람 소리, 문명의 처음은 오랜 시련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은 한 사람, 파라오에게 있었습니다. 신들이 완성시킨 인물이라는 자신의 이미지에 특히 공을 들였죠. 쉬지 않고 신들의 사원을 지었습니다. 파라오는 신들에게 이들의 안전과 생계를 빌었습니다. 그 대가로 국민들은 파라오에게 복종과 존경 그리고 노동력을 바쳤죠. 이 암묵적 계약이 거의 2000년에 걸쳐 해체하고 복구하고를 반복하며 이 신전을 완성시켰습니다. 축구장 30개 정도의 크기, 134개의 기둥이 있는 대연주방을 가진 최대 규모의 신전. 10개의 탕문 가운데 첫 번째 문 앞에 섰습니다.
너무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이집트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피라미드를 보면 이집트가 수학을 잘 했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가봤는데, 이 피라미드가 사막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뭐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가까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데, 이렇게 근처에 가면 이제 나중에는 그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이제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사진에서 많이 보시는 기자 피라미드라고 카이로의 시내 안에 있는데요. 기자 지역에 있는 제일 큰 피라미드인데, 그 피라미드는 높이가 이제 100m, 제일 높은 거는 140m쯤 됩니다. 140m면 몇 층쯤 될까요? 이 피라미드들은 이제 기원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3500년경에 주로 세워졌는데, 이집트의 나일강은 좀 이렇게 재밌는 특성을 가지고 있나 봐요. 강은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이제 위쪽이, 생각하면 약간 헷갈리긴 한데, 남쪽이 고산지대고, 이제 북쪽이 지중해니까 이제 남쪽으로 가는. 바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요. 그러니까 배에 큰 돌을 싣고 가다가, 이제 돌을 싣고, 이제 돛을 접으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펴면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노를 젓고 이럴 필요가 없이 펴면 이쪽으로 가고 접으면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많은 이집트 학자들은 그런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이런 피라미드 건설이 가능했지 않나. 왜냐면 이 돌이 이 인근에서 온 게 아니고 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곳에서 왔다고 하네요. 이 피라미드와 관련된 또 특이한 재밌는 점은, 지금 남아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한 80기쯤 돼요. 80개쯤 되는데, 초기에 세워진 피라미드가 제일 크고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튼튼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자에 있는 쿠프 피라미드, 그리고 지금 여기는 붉은 피라미드라고 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데, 후대에 지어진 피라미드는 높이도 크지 않고 경주에 있는 뭐 봉황대 정도 허물어졌고 많은 그런데, 이 초기에 지어진 피라미드만 이렇게 멀쩡하게 남아있고 크게 남아있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진보적인 사학자들은 전 인류가 지었다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도. 그래서 외계인이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그럼 본론에서 벗어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집트의 수학을 추측하는 문서는 많진 않아요. 아까 아메스가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이제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쓰는데, 그 종이는 워낙 잘 부스러지니까 남아있는 게 많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아메스가 썼던 그 파피루스가 제일 양이 많고 제일 긴 상태로 영국에 이제 보존되어 있고, 나머지는 짧게 이렇게 돼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유물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피라미드를 보면, 수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까,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굴절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왜 굴절인가 여러 가지 또 설이 있는데, 세우다가 각을 잘못 재가지고 너무 높이 가니까 중간에서 꺾었다는 말도 있고, 원래부터 이렇게 지었다는 말도 있는데, 아까 거기 잠깐 보시면 막 재현할 때 뒤에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건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원래 여기 수리하기 위해서 옥조탑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잠깐 빌려 쓴 거고요. 여기는 카르나크 신전이라고 룩소르에서 조금 떨어진 시내에서 한 20-30분 정도 떨어진 되어 있는데, 제가 요번에 출장을 가면서 느꼈던 거는, 보통은 이건 제 추측입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의 원형이 그리스에서 왔다고들 많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집트에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건물 신전을 이렇게 12식으로 기둥을 많이 쓴 것도 거의 비슷한 형태고,
그다음에 이집트의 많은 신화도 그리스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많은 부분이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넘어갔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 뭐 그리스 신화에도 많은 부분이 이집트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가 훨씬 볼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여행을 다니시게 되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쪽 이제 그리스와 이집트는 가까우니까 주로 이집트로 가면 그리스도 가시고 터키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에 이집트로부터 가서 그리스로 가면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죠. 너무 그 스케일 큰 걸 보다가 그리스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 가면 이제 어이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에서부터 오고 이렇게 오면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집트의 그 뭐랄까 그런 스케일이 굉장히 거대한데, 이 카르낙 신전의 뒤편에 보면 아주 작은 벽에 이런 벽이 있어요. 또 가시게 되면 아무도 안 가는 이곳을 찾아서 가보시고, 이게 아마 카르낙 그 신전이 여러 번 공사를 개축을 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또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개축할 때 한 벽인데, 그 작은 방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물을 바쳤던 그걸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숫자입니다 이게. 숫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1, 2 저도 다 읽을 줄 알아요 이제. 1028 또 있나요? 4050. 그러니까 건물,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숫자가 적힌 유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는 못 봤는데, 제가 많은 곳을 안 가서 다른 곳을 못 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아주 멀쩡하게 이렇게 남아있고, 많은 수학책에 이 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남아있는, 건물에 남아있는 오래된 유적이 없어서. 이집트에는 피라미드나 아니면 다른 큰 건축물을 지으면 꼭 옆에, 꼭은 아니지만,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입니다. 유적이죠. 노동자의 마을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방의 형태가 남아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화덕도 있고, 이게 건조하니까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룩소르의 왕들의 계곡 옆에 있는 건데, 왕들의 계곡을 짓기 위한 노동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노동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술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피라미드만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뭐 옛날에는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이 노예들이다, 뭐 끌어와서 잡아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은 많은 사학자들은 이제 계약직 노동자였다고 하는데 거의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피라미드는 그 농번기 때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돈도 못 벌고 이러니까 일부러 공사를 일으켜서, 옛날에 그 유릴 정책인가요? 뭐 그런 것처럼 일부러 공사를 일으켜서 그런 걸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거대한 마을이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걷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뭐 이 그림에서는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토지도 측량해야 되고, 여러 부분에서 당연히 고급 수학이 필요했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파피루스, 린드 파피루스라고도 하고 아메스 파피루스라고도 하는데, 이 파피루스에 그런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0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오래된 파피루스는 아닌데 가장 이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파피루스인데, 제일 오래된 어쨌든 수학 문제집이에요. 말 그대로 문제 있고 답 있고 풀이 있고 답 있고, 문제 풀이 답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파피루스는 그 룩소르에 있는 신전에 묻혀 있다가 한 200년,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에 그 룩소의 시장에 나왔어요. 이 파피루스가 누군가 도구를 해간 거죠. 그래서 나왔는데, 린드라는 이제 고고학자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그 몸이 안 좋아서 룩솔에 휴양차 와 있다가 이제 뭐 취미도 이제 고고하게 그런데 이걸 우연히 이제 발견해서 샀는데 지금까지는 발견된 수학 파피루스 중에는 이제 가장 많은 양이 담겨 있죠.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전시는 안 되고요. 어디 뒤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린드 파피루스라고 이름을 영국 사람들은 린드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메스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촬영 갔을 때 이걸 담당하고 있는 큐레이터가 이제 이집트 고고학 큐레이터인데 이 유물이 지금 액자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길이는 여기서 한 저 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복도에 걸려 있어요. 복도에. 그러니까 물론 복도라고 해서 뭐 이제 그래도 이제 다 어떤 장치 같은 건 다 되어 있는데 약간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게 들어가면 어디 뭐 창고를 열어가지고 이 뒤에 안에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가는 길에 문을 딱 여니까 이게 나온. 이게 커버는 씌워놨어요. 이제 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커버는 씌워놨는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렇게 기분이 나쁜 게 이렇게 수학계에서 가장 이렇게 유명한 유적인데 잘해서 일반 사람들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잘 보존하면 좋겠고 이렇게 물론 보존은 잘 하고 있겠지만 남의 나라 거 이런 말 해도 되나? 남의 나라 거 훔쳐와서 이렇게 뒤에 숨겨놓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요게 아마 그 파피루스의 중간 정도 부분인데 여기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원면적 구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원면적이 어떤 사각형의 면적과 같다고 여기는 이제 이때는 정확한 파이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몰라서 이집트인 자체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파피루스에서는 고급 문제인데 이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때는 각도의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각법이라는 건 그 이후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피라미드를 지으려면 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낮게 지으면 너무 이렇게 면적이 커지니까 돌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또 각도를 높이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적당한 각도를 찾았는데 주로 그 피라미드의 높이는 51도 아니면 54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나 봐요. 이유는 정확히 안 밝혀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높이를 1로 잡고 이 밑변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높이를 1 세케트라고 하던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대 1.5 뭐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3분법이라고 하던가요. 뭐 그렇게 하여튼 그런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는 파피루스입니다.